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하우스 리더십 학교 혼돈의 시대의 리더의 탄생이라는 도리스 컨스 고드윈 교수님의 책을 중심으로 해서 4명의 대통령 에이브라함 링컨, 시어도어 루즈벨트, 프랭클린 루즈벨트와 린든 존스 대통령의 유년 시절과 또한 정치 입문 그리고 정치 활동들을 통하여서 보여지는 그러한 리더십에 관한 내용들을 함께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의 유년 시절에 관한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이 정치에 입문하기로 결정하고 이제 존 맥의 도움을 받아서 본격적인 선거에 들어가게 된 그런 시점에 그 무렵이 한 10월 초 정도로 이제 전당대회가 예정되어 있었는데 프랭클린 루즈벨트는 정식으로 주의원 후보로 지명될 것이라는 그런 확언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프랭클린은 9월 10일 연례 경찰 해산물 파티에서 첫 정치 연설을 하게 되었는데 훗날 프랭클린은 그날을 회상하면서 나는 해산물과 맥주로 흥겨운 파티에서 첫 정치 연설을 시도하였다 라고 하며 이후 연설에 대해 끝없이 변명해야 했다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존 맥의 소개를 받은 뒤 프랭클린은 자신의 유명한 친척 시어도어 루즈벨트처럼 여러분을 만나 정말 기쁩니다 라고 연설을 시작을 했고 시어도어가 즐겨 사용하던 몸 구절과 몸짓 및 코안경까지 들먹이면서 내년에는 모든 친척과 함께 다시 찾겠다 그렇게 약속을 했다고 합니다. 프랭클린의 당시 연설에 대한 더 이상의 기록은 존재하지가 않지만 그 후 몇 주 동안의 그의 연설을 들은 사람들의 의견을 종합하게 되면은 프랭클린은 대화체로 편하게 연설을 한 듯 하며 프랭클린은 군중들과 쉽게 어울렸고 격정적으로 악수를 나누었으며 어디서나 친구를 만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프랭클린의 그러한 어떤 편안하게 친구를 만들고 인간관계를 맺는 그러한 프랭클린의 그러한 어떤 기질이 그의 유년 시절에 어떻게 형성되었는가 하는 그런 부분들을 지금 역추적해서 보고 있는 그러한 장면이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 이유를 명확히 설명할 수는 없지만 28세의 특권 계급 청년이 물속에 처음 뛰어들고도 물개처럼 여유있게 헤엄치는 걸 보면서 존 맥을 비롯한 민주당 다선 의원들은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다라는 것이죠. 28세의 특권 계급 청년이 자유롭게 사람들 가운데 인간관계를 맺는 그러한 것들, 그러한 루즈벨트의 변신이 과연 어떻게 가능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던지고 계신 것입니다. 정치학자인 리처드 뉴스타트는 대통령의 리더십에 대한 고전에서 기질이 리더를 구분짓는 중대한 기준이다. 바로 이 기질이라는 것이 바로 리더십을 결정짓는 중대한 하나의 요인이다 라고 주장을 한 것이죠. 기준이다. 프랭클린 루즈벨트는 1933년 3월 4일에 대통령에 취임하고 나흘 뒤에 92세 생일을 맞은 전 연방 대법원 판사
올리버 웬들 홈스를 방문하였다고 합니다. 루즈벨트가 떠난 후 홈스는 루즈벨트에 대해서 그것은 이류이지만 기질은 인류군이라는 유명한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기질적으로 루즈벨트가 정치인의 어떤 기질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역사학자들도 홈스의 평가에 동의하면서 루즈벨트의 자신감 넘치고 사교적이며 낙천적인 기질을 리더로서 성공한 요인으로 뽑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치인으로서 일단 이 사교적이고 또한 일단 낙천적이고 긍정적이고 이러한 기질이 사실 그가 정치인으로 성공할 수 있는 중요한 요인이었다라고 역사학자들이 다 동의를 한다는 것이죠. 기질이 성공의 핵심이라면은 앞에서 제기한 질문의 답은 하이드 파크의 사유지, 즉 스프링우드에서 찾아야 하는데, 그러니까 그의 어린 시절에 자라났던 그곳에서 찾아야 된다는 것이죠. 프랭클린 루즈벨트의 기본적인 기질은 그곳에서 형성됐으니 말입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루즈벨트의 어린 시절로 이렇게 추적해 들어가는 것이죠. 굉장히 이렇게 탁월하게 이 논지를 진행해 나가는 것을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루즈벨트는 이렇게 이야기했다는데, 내 내면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허드슨 강까지 거슬러 올라간다라고 그렇게 즐겨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잔잔한 강과 큰 저택만이 아니라 사랑과 애정이 넘치는 분위기에서 성장한 어린 시절이 기질 형성에 큰 영향을 미쳤다는 그런 뜻인 것이죠. 요컨대 프랭클린의 성격은 따뜻한 환경에서 형성되었다.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프랭클린을 잘 대해주고 따뜻한 사랑을 받은 그런 환경 가운데서 자라난 것이 프랭클린에게 사교적이고 또한 낙천적인 성격을 형성하게 해주었다라는 것입니다. 프랭클린의 어린 시절을 알았던 사람들은 그를 묘사할 때 거의 똑같은 수식어, 무척 얌전한 아이다, 밝고 행복한 아이다, 또는 상냥하고 예쁘고 무척 침착하다와 같은 그러한 이야기를 자주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성격이 어떤지 좀 잘 파악이 되시죠? 프랭클린은 8살까지 안정되고 또한 균형적인 시간을 보냈다고 합니다. 정서적으로 굉장히 안정되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전해지는 말에 따르면 제임스와 세라 루즈벨트, 그러니까 프랭클린 루즈벨트의 아버지와 어머니는 나이 차이에도 불구하고 서로 진실로 사랑하며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님 사이가 좋았다는 것입니다. 고등교육을 받아 정중하고 점잖았던 제임스, 그러니까 프랭클린의 아버지는 52세에 프랭클린을 얻었는데 굉장히 늦은 나이에 이제 프랭클린이 출산한 거죠. 의지가 강하고 자신감에 넘치던 아름다운 부인 세라의 나이는 그 절반에 불과했다. 제임스가 52세였는데 그럼 세라는 몇 살이겠습니까? 26세인 거죠. 엄청난 나이 차이에도 불구하고 결혼을 했다는 것입니다. 루즈벨트 가문은 부동산과 설탕 무역으로 큰 돈을 벌었고 덕분에 제임스는 지방의 대지주로 살아가면서 영국의 상류 지주처럼 옷을 입고 그들과 유사한 취미 활동을 즐겼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는 독서와 취미를 통해 프랭클린의 내면을 다스렸다는 것이죠. 항상 프랭클린에게 책을 읽도록 하고 다양한 취미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해줌으로 말미암아 프랭클린을 그렇게 정서적으로 안정적인 그런 환경 가운데 잘 자라나게 했다는 것입니다. 세라의 회상에 따르면 프랭클린 앞에서 부부는 한 번도 다투지 않았다. 굉장히 이 부부관계가 좋았나 봅니다. 보통 자식 앞에서 다투는 경우가 피하려고 해도 한두 번씩은 생기거든요. 근데 그거를 한 번도 다투지 않았다. 굉장한 거죠. 프랭클린의 올바른 훈육을 위해 항상 통일 전선을 펼쳤다. 그러니까 부부가 항상 똑같은 의견을 내서 프랭클린에게 이 마음의 혼돈을 주지 않도록 그렇게 특별히 배려했다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또 자식이 하나였기에 형제 간의 다툼이라는 문제도 사실은 실질적으로 없었다는 것이죠.
부부의 삶은 전적으로 프랭클린에게만 맞추어졌고, 프랭클린은 부모의 재산만이 아니라 불화와 갈등이 없는 정신까지 물려받았다. 그러니까 이 물질적으로는 재산이 많이 있었고 정신적으로도 갈등이 없는 그런 환경, 좋은 환경 가운데 자라났다는 것이 굉장히 안정적인 그런 환경 가운데 프랭클린이 자라났음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훗날 세라의 증손자 존 보티오 주니어가 말했듯이 프랭클린에게 좋은 면만 보여주려고 했던 세라의 양육 과정을 돌이켜볼 때 그녀는 아픔을 모르는 양육은 그 자체로 치명적일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듯 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양육을 할 때 좀 애를 아프게도 하고 하면서 이렇게 훈육을 해야 되는데 이제 그녀는 전혀 그렇게 이제 하지 않고 아이들에게 정말 좋은 것만을 보여주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라는 것이죠. 아이들은 형제 자매와 부대끼는 과정을 통해 강해지는데 함께 놀다가 다투지만 다시 어울려 놀고 비판을 받아들이며 상처를 극복하고 비밀을 주고받으며 친밀해지는 법을 배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보티저 주니어는 프랭클린 루즈벨트는 감정이 노골적이고 명확히 표현하는 걸 거북하고 불편하게 생각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성격이 굉장히 부드러운 리더십이에요.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나쁜 이야기 못하는 그런 성격에 약간 어떻게 보면 우유부단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런 성향은 추잡하고 질투하는 이익 충돌로부터 철저히 보호된 어린 시절에서 비롯된 것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린 시절에 굉장히 부모들이 다투고 굉장히 경쟁적인 그런 환경 가운데서는 이 아이가 자기가 살기 위해서 의사표현을 분명하게 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굳이 프랭클린 루즈벨트 가정에서는 그렇게 의사표현을 할 필요성이 없는 그런 환경이었다는 것이죠. 그것이 프랭클린의 어떤 기질적인 어떤 부분들에 영향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세상의 중심이라는 인식이 어린 루즈벨트에게 안정감과 특권의식을 심어주었던 것이 분명한데 그 후로도 평생 동안 루즈벨트는 평화롭고 안정되게 보낸 어린 시절을 정겹게 기억했다는 거예요. 정서적으로 굉장히 안정적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프랭클린은 계절마다 그에 적합한 야외 활동을 즐겼는데 겨울에는 아버지와 꾸불꾸불 내려간 가파른 언덕에서 크고 작은 썰매를 또한 탔고 프랭클린은 아빠랑 썰매를 타고 신나게 내려갔어요. 위험한 건 없었어요. 내일 또 탈 거예요. 라고 말하면서 어머니의 애간장을 태웠다고 합니다. 또 얼어붙은 허드슨 강에서 아버지에게 스케이트와 빙상 요트 타는 법을 배웠고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오면 매일 아침 아버지와 함께 말을 타고 사유지를 돌아다니며 사유지에 건축 중이던 건물들을 둘러보았다라는 것이죠. 정말 이 자연 속에서 이제 뛰어놀면서 정서적으로 풍성한 그런 삶을 살아갔는데 이 프랭클린 같은 경우에는 2살에 당나귀를 졸업하고 6살에는 조랑말 그리고 8살부터 말을 타기 시작했더라고요. 굉장히 어렸을 때부터 자연과 친화하면서 말 타는 걸 좋아하는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6살에는 어머니에게 어제 오후에 아빠와 납치를 갔어요. 피라미드를 12마리나 잡았어요. 라는 열띤 편지를 보내기도 했다고 합니다. 또한 제임스는 아들에게 낚시하는 것만이 아니라 숲에서 조류를 관찰하고 수목을 구분하는 법을 가르치며 자연을 사랑하는 마음을 북돋아 주었다는 거의 이상적인 그런 환경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여름에는 가족 모두가 메인주 동부 해안의 다운이스트에서 멀리 떨어진 캄포벨로 섬에서 또한 휴가도 또한 멋지게 이런 곳에서 보내기도 하고 이곳에서 프랭클린은 페서목 화디만 이 바닷가에 있는 만을 출발해 펀디먼까지 항해하는 법을 또한 배웠다. 바다에서 어떻게 항해하는 것까지를 배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가을이 오면 두 부자는 함께 사냥을 다녔으며 또래의 놀이 친구가 거의 없었던 까닭에 프랭클린은 너그럽게 감싸주는 아버지를 동반자이자 친구로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제임스가 야외 활동을 통해 프랭클린에게 자연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르쳐 주었다면
세라는 규칙적인 식사 및 학습과 취미 활동을 위한 시간을 치밀하게 조절하여서 아들의 내적 능력을 키우는 데 최선을 다했다는 것이죠. 프랭클린이 5살이었던 어느 날 평소답지 않게 우울한 모습을 보이자 세라는 아들에게 슬퍼하는 이유를 물어보았는데, 그때서야 프랭클린은 초조하면서도 애원하는 표정으로 두 손을 깍지 끼면서 자유를 주세요라고 그렇게 소리쳤다라고 합니다. 너무 이렇게 빡빡한 스케줄로 살아가니까 자유가 없다고 느꼈나 보죠. 5살 때 그렇게 느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라는 자신의 규칙과 단호함이 아들의 자유로운 정신을 억누르고 있음을 걱정하면서 프랑클린에게 어떤 규칙에도 얽매이지 않는 하루를 허락했다. 그러니까 일주일 중에 하루는 전혀 규칙에 얽매이지 말고 자유롭게 행동해라, 이런 허락을 해주는 그런 일들까지 했다고 합니다. 그날 프랭클린은 사유지를 마음대로 돌아다닐 수 있었으며, 하지만 금세 프랭클린은 어떤 불평도 없이 자진해서 원래의 생활 방식으로 돌아왔다는 것이죠. 세라는 우리 부부는 프랭클린에게 하지 말라고 쓸데없이 제약하지 않았는데 금지를 위한 금지, 엄격함을 위한 엄격함에 몰두하지 않았고, 프랭클린에게 뭔가를 금지할 필요가 없었다는 게 오히려 은근히 자랑스러웠다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걸 규제하거나 어떤 것을 이렇게 금지하거나 이런 것들은 가급적 하지 않고 될 수 있으면 배려하고 할 수 있도록 격려하는 그런 부모의 스타일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부모의 보호와 배려가 프랭클린의 독립심을 해쳤더라도 또 시어도 루즈벨트의 어린 시절을 더 신나게 해주었던 자발적인 탐구 같은 것, 시어도 루즈벨트는 새 같은 거를 이렇게 박제로 만들어가지고 하는 그런 탐구하고 그렇게 연구하는 걸 좋아했었죠. 그런 부분들이 프랭클린 루즈벨트에게는 없었더라도 프랭클린 루즈벨트의 성향과 기질은 낙천적인 정신, 모든 결국에는 좋게 끝날 것이라는 일반적인 생각으로 발전했을 것인데, 이는 완벽한 균형을 이루었던 삶의 시대에 엄청난 자신감을 키웠다는 증거라는 것이죠. 이게 엄청난 자신감이 기본적으로 그에게 갖추어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먼저 비평되는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필자는 프랭클린이 처음 정치에 입문하고도 물개처럼 자유롭게 헤엄치는 것을 존 맥 등이 놀랍게 생각했다는 사실들을 주지하면서 이러한 리더십은 기질과 관련성이 깊고, 또한 프랭클린의 기질을 그의 안정적인 유년 시절과 잘 연결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럼 토론되는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랭클린이 인간관계에 있어서 자유로움과 능숙함이 그의 어린 시절 아버지 어머니와의 정서적 교류 및 환경을 통한 기질로부터 왔다고 하였는 바, 리더십의 훈련이 유년 시절부터 필요한지, 그렇다면 유년 리더십적 기질 개발 방법은 과연 무엇인지. 그러니까 어렸을 적부터 이 리더십의 그런 좀 넓은 그리고 좀 부드러운 리더십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정서 자체가 굉장히 좀 안정적이고 또한 좀 탄탄한 그러한 환경 가운데서 좀 자라날 필요가 있다는 것인데, 바로 이렇게 리더십이 기질과 관련되어 있다면 이 리더십은 결국은 그의 어렸을 적의 과정 환경에 굉장히 크게 영향을 미친다는 그런 사실들이 발견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러한 어렸을 적에 그러한 좋은 환경들을 만들어주는 것이 향후의 리더십에 위해서 중요하다는 부분들이고, 다른 것보다는 일단은 각 가정들이 좀 사랑과 또 서로 이렇게 돌봄과 배려가 풍성한 그러한 어떤 환경 가운데서 자라나도록, 아이들을 자라나도록 그렇게 잘 배려해 주는 것들이 필요하고, 또한 좀 더 시스템적으로는 바로 이러한 어떤 것들을 아이들이 잘 습득할 수 있도록 그 정서가 일단 안정적이고 또한 어떤 사랑이 넘치는 그런 어떤 분위기에 살아갈 수 있도록 어린이집이라던가 초기 교육에 대한 투자들을 좀 많이 해야 될 그런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러한 부분들이 사실 결국은 나중에 그 리더십으로 커나가는데 중요한 밑거름이 된다는 그 사실을 알고, 좀 이러한 부분들을 어렸을 때부터 좀 잘 챙겨서 어린이집이라던가 아니면 초기에 유치원 또 초등학교 1, 2, 3학년 이럴 때
리더십을 잘 개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 가지 방면에서 좀 많은 정책들을 많이 좀 이렇게 수행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죠. 뭐 저도 이제 어렸을 적에 이제 생각나는데 이제 뭐 반장성 하거나 뭐 이럴 때 굉장히 이게 어렸지만 이게 굉장히 떨리고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환경들을 잘 만들어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렸을 적에도 보면 이제 리더십 길어지기 위해서 이제 반장을 돌아가면서 월 반장을 이렇게 쭉 세웠던 것이 이제 기억이 나는데 아무튼 여하튼 이러한 부분들을 좀 신경을 쓰고 잘 해줄 필요가 있고 아무튼 좀 그런 어떤 환경과 여건들을 우리 아이들에게 잘 마련해 주는 것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그런 부분들을 좀 한번 되새겨 보여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드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한번 어떻게 이렇게 유년 시절에 좀 정서적으로 안정되고 균형 잡힌 그런 시간들을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 미래 세대에게 경험해 주게 할 수 있을까라는 부분들을 한번 또 고민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프랭클린 루즈벨트의 어떤 소년 시절로 좀 넘어가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훗날 프랭클린 루즈벨트가 보여주었듯이 변화에 적응하며 새로운 상황에 적합하도록 행동과 태도를 바꾸는 능력은 리더로 성공하는 데 중요한 요인이라는 거죠. 언제 어떤 상황이 올지 모르기 때문에 거기에 적합하게 자신을 바꾸어서 대응해가는 능력이 리더십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부분입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8살에 프랭클린은 어쩔 수 없이 적응력을 키워야 했으며 평온하던 스프링 우드가 뿌리처럼 들렸다는 것이죠. 과연 무슨 사건이 있었냐면은 1890년 11월에 제임스가 즉 프랭클린의 아버지가 갑자기 심장 발작을 일으켰다는 것입니다. 그 후로 세상을 떠날 때까지 약 10년 동안 병자로 지내어 평온하던 가족의 삶이 붕괴되고 말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프랭클린 루즈벨트에게는 굉장히 온화하고 평온한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가 갑자기 아버지가 그렇게 병치를 하는 그런 상황으로 급격하게 그 환경이 변화되는 것을 겪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프랭클린 루즈벨트에게는 굉장히 어려운 하나의 난관이었다는 것이죠.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하던 야외 활동은 줄어들 수밖에 없었고 프랭클린은 아버지의 걱정과 불안을 덜어주기 위해 어머니와 머리를 맞대고 상의해야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됐다는 것이죠. 그 이후 무척 얌전한 나이로 행동하며 주변 사람들을 즐겁게 해주려는 프랭클린의 선천적 욕망이 더욱더 심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슬퍼하고 혼란스러워하는 모습을 보이면 아버지의 심장에 부담을 주게 될까 두려워서 더욱더 자신을 좀 더 사람들을 즐겁게 해주고 또한 사람들에게 또한 편안하게 느끼도록 자신이 그렇게 희생하고 헌신하는 것들을 좀 더 많이 개발시켰다는 것이죠. 예컨대 떨어지는 철제 커튼 봉에 맞아 두피에 깊은 상처가 났을 때도 그 일에 대해 아버지에게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으니까 자신이 당한 그런 어려움을 자유롭게 아버지에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지 않았다는 것.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불쌍한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프랭클린은 며칠 동안 모자를 깊이 눌러 쓰고 다니며 상처를 감추었고 확연히 달라진 스프링 우드의 분위기를 고려하면 비밀 유지와 조작이 필요했던 것인데 나중에는 번거로운 짓이었던 것으로 드러났지만 당시에는 사랑하는 사람에게 어떤 부담도 주지 않기 위해 생각해낸 최상의 온유한 조치였다는 것입니다. 프랭클린 입장에서는 아버지에게 조금이라도 어떤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 자신이 다쳤더라도 그걸 최대한 숨기면서 그렇게 최대한 그 분위기를 좋게 유지하려고 많은 노력을 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와 함께하는 시간이 크게 줄어들고 주변에 놀이 친구도 없었던 까닭에 프랭클린은 더 많은 시간을 실내에서 보낼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과거에 많이 돌아다녔지만 이제는 아버지가 집에 있기 때문에 실내 활동으로 이제 그 활동이 어떻게 보면 좀 축소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이제 그가 우표와 지도, 모형 배와 새둥지, 동전과 궁합 판화 등을 수집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다양한 그러한 것들을 수집하고 특히 우표 수집은 그가 가장 심혈을 기울이는 취미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가 프랭클린 루즈벨트는 항상 이렇게 어떤 힘들 때라던가 이럴 때 우표를 수집하면서 그 정서를 순환시키고 그리고 사고를 확장시키는 사고를 정리하는 그러한 것들을 특징적으로 했던 그러한 좀 특징을 가졌던 그러한 대통령이었다는 것입니다. 스테라는 자신이 어렸을 때 수집한 것으로 프랭클린이 수집을 시작하게 했고 나중에 외삼촌 프레더릭 델러노도 프랭클린에게 자신의 수집품을 선물로 주었다는 것이죠. 철학자 발터 벤야민은 진정한 수집가를 다루는 수필에서 수집을 무질서 세계의 질서화다. 그러니까 예전에도 우표 수집 이런 거 많이 해서 화폐 수집도 많이 해요. 근데 이 수집이라는 것은 이게 단순히 그냥 수집하는 거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무질서한 세계를 자신 내면서 질서화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수집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특히 베냐민은 수집이 어린아이에게 특별한 의미를 갖는다라고 또 지적했다고 합니다. 수집은 어린아이가 책임지고 결정하는 작은 세계이고 무엇인가를 획득하는 짜릿한 황홀함과 뒤죽박죽 품목들을 통합하고 정리한다는 자부심을 경험하게 해주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우리 집에도 이 레고를 많이 사주면은 이 레고의 조그만 그 인형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잘 또 배치하고 그래서 그것을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배치하고 또 다른 인형들도 배치하고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좋아하고 또 이렇게 보면 깜짝 놀랄 정도로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의 자기만의 세계를 형성해 나가는 하나의 중요한 그러한 도구라는 것입니다. 프랭클린이 우표 도감을 뜯어보고 우표를 선별해 앨범에 정리하며 보낸 평온한 시간의 일종의 이것이 하나의 안식처다. 마음의 안식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이것이 프랭클린에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데 정말 복잡하고 별일이 다 있고 복잡다단한 그러한 정치 세계잖아요. 근데 그 가운데 자신이 생각을 정리하고 그리고 어떤 결정을 해나가기 위하여서 스스로 사고를 정리하는 과정을 이 우표 수집을 했다는 게 그게 놀라운 것이죠. 이처럼 굉장히 복잡한 상황과 여러 사람을 만나야 되는 그런 어떤 정치적 리더십에 있어서는 바로 스스로의 마음을 정리하고 생각을 이렇게 정리해 나가고 나열해 갖는 이러한 하나의 스스로만의 치유나 회복의 그러한 하나의 시간들이나 방법, 도구들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남편의 보호막이 줄어든 여파로 아들에 의존하려는 경향이 짙어진 어머니로부터 해방되어 혼자 있을 수 있는 안전한 공간이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머니는 아무튼 아버지가 그렇게 힘든 상황이 있으니까 아들도 의존하게 되었고 하지만 이 아이들은 부담이 되는 거죠. 하지만 우표 수집이란 행위를 하면서 마음의 안정을 계속 찾아 나가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제임스는 프랭클린만이 아니라 세라의 보호자이기도 했지만 이제는 세라와 프랭클린이 제임스를 보호하는 역할을 떠맡아 했으니 말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린 시절 프랭클린 루스벨트가 나중에 리더십을 함양하는 데 무척 중요한 도구가 되었는데 바로 이 수집이 구체적으로 말하면 마음속으로 무엇인가를 깊이 생각하며 에너지를 재충전하는 그런 방법을 어린 시절에 그는 터득했다는 것이죠. 제2차 세계대전 동안 루스벨트를 방문한 윈스턴 처칠은 저녁을 함께 보낸 때를 이렇게 회상하면서 이야기를 했는데 루스벨트가 국가의 안위를 잊은 채 우표를 정돈하고 분류하며 하나하나를 본래의 자리에 놓더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막 이제 세계대전이 있고 국가가 막 뒤바뀌고 막 그런 상황 가운데 있더라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윈스턴 처칠을 보기에는 어떻게 보면 한가한 거예요. 굉장히 한가하고 약간 황당한 거죠. 그 상황에서 이렇게 루스벨트가 하나하나의 그런 우표를 이렇게 수집하고 이렇게 분류하고 있으니 근데 그것이 사실 루스벨트에게는 하나의 그런 모든 상황들을 정리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마음 가운데 이렇게 통합해 나가는 그 하나의 과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루스벨트의 개인 비서 그레이스 털리는 한 손에 쥔 돋보기, 수컷 우표 도감, 가위와 스티커 뭉치를 옆에 둔 루스벨트를 만날 때마다 자신도 차분해지는 기분이었다라고 이렇게 회고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돋보기로 우표를 잘 봐야죠.
또 우표 도감을 통해서 이게 우표가 어딘가, 그리고 가위와 스티커를 통해서 그걸 잘 또 붙여야죠. 이런 것들을 했다는 것입니다. 무척 짧은 시간이었지만 그동안이나마 루즈벨트는 자신을 괴롭히던 문제에서 해방될 수 있었다는 것이죠. 링컨의 철학적이고 시적인 깊이와 시어도어의 번뜩이고 폭넓은 지능에 비교할 때 올리버 웬들 홈스의 표현을 빌리면 프랭클린의 지적 능력은 아류인 듯 했지만 이런 추정은 크게 잘못된 것이다 라고 이제 교수님은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프랭클린은 어렸을 적에 남다른 직관력과 대인관계 지능, interpersonal intelligence, 그러니까 이 대인관계 지능은 또 하나의 지능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사람들과의 관계를 맺을 것인가, 어떻게 그 사람의 말에 대응해 줄 것인가, 그리고 여러 가지 관계들이 있을 때 이걸 어떻게 조합해 나갈 것인가 하는 것도 하나의 중요한 어떤 지능이고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지능이라고도 볼 수 있는 것이죠. 즉 상대의 의도와 동기를 이해하는 능력으로 부모의 의도와 바람을 읽어냈고 급격하게 변한 가족 분위기에 적절히 대응할 수도 있었고 이 능력은 그가 그 후로도 꾸준히 개발하고 함양한 재능이었다는 것이죠. 그는 학자가 될 정도로 많은 것을 배우지는 않았지만 광범위한 독서와 남다른 분석으로 복잡한 문제도 기민하게 해결하는 지능만이 아니라 유연하고 탄력적인 언어 구사력도 자랑했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그러니까 어떤 대인관계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탁월했기 때문에 언어를 말하는 것이나 사람을 대하는 것에서 굉장히 잘했다는 것이죠. 평생 프랭클린은 독서보다 경청을 통해 더 많은 것을 배웠다는 것입니다. 그는 주변 사람들이 말하는 걸 조용히 들으며 많은 정보를 흡수했고 그가 어렸을 때 어머니는 틈나는 대로 그에게 책을 읽어주었는데 그러니까 많이 이 듣는 쪽으로 정보를 이렇게 습득하는 좀 그런 스타일인 거죠. 뭐 링컨 같은 경우에 많이 책을 보는 그런 스타일이었고 시어도어도 마찬가지로 보는 스타일이었다면 이 프랭클린은 많이 듣고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조용히 듣는 것을 통해서 정보를 획득하는 그런 스타일의 리더십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어렸을 때 어머니는 틈난 대로 책을 읽어주었는데 세라의 회고에 따르면 어느 날 저녁에 그녀가 아들에게 책을 읽어주는 동안 그는 배를 깔고 엎드려 우표를 불려고 정리했다.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어머니는 책을 읽어주는데 이제 프랭클린 루즈벨트는 조용히 누워가지고 우표 정리를 이렇게 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아들이 듣지 않는다고 생각해 책을 내려놓고 이제 나무랐다는 거예요. 엄마, 왜 내가 그렇게 힘들게 이렇게 지금 이렇게 이제 책을 읽어주는데 왜 내 말을 안 듣고 우표 정리해 이렇게 얘기한 것이죠. 이제 엄마가 책을 읽어주려고 수고할 필요가 없겠구나. 내가 전혀 듣지 않으니까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프랭클린이 고개를 들고 묘한 미소를 지으며 내가 조금 전에 읽은 구절을 한 단어도 빠뜨리지 않고 그대로 되풀이했다는 것이죠. 프랭클린은 듣고 있었다는 겁니다. 우표를 정리하면서 귀로는 그 어머니가 해주던 이야기를 다 듣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게 멀티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여치 정치적 리더십에서 중요한 것도 수많은 사람들이 많은 이야기를 하고 또 해결된 문제가 많기 때문에 이거를 멀티로 그러니까 다중적으로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다중지능 이러한 부분들이 굉장히 필요하다. 다중지능 이론이 굉장히 최근에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 다중지능의 능력이 정치인에게는 필요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고는 짓궂은 눈을 반짝이면서 엄마 내가 동시에 두 가지를 할 수 없다면 그게 부끄럽지 않을까요? 라고 덧붙였다고 합니다. 그는 두 가지를 하고 싶다는 것이죠. 비평 및 토에 대한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필자는 루스벨트의 성장 배경 속에서 아버지 제임스의 병과 그로 인한 환경의 변화 그리고 우표 수집을 통해 기분을 조절하는 모습을 그가 대통령으로 있을 때의 여러 증언들을 통해서 잘 기술하고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리더십의 자기 관리의 기술들을 개발할 필요성이 있는지 있다면 적정한 자기 관리 기법은 무엇인가 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 관리,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는 것, 자기만의 어떤 보호되거나 안정된 그러한 공간, 바로 그러한 것들을 확보할 수 있는 것, 그러한 방법들과 수단을 각자 나름대로, 정치적 리더십이 각자 나름대로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과연 여러분 어떤 그러한 자신의 생각을 정리할 수 있는 그러한 계기들을 좀 가지고 있으신지 한번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시고, 아무튼 여하튼 뭐 그것이 뜨개질이 되든 뭐 뜨개질도 굉장히 하나의 마음을 정리하면서 하는 그런 중요한 것이죠. 수를 놓던가 뭐 십자수를 하던가 이 모든 것이 사실 그 행위 자체가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우리 마음을 정화시키는 그런 의미가 있거든요. 아니면 다른 어떤 종교 생활이라던가 뭐 그런 것들 모든 것이 다 이제 그런 의미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여하튼 무엇이든 가지고 있어야지 이 복잡하고 다단하게 돌아가는, 그리고 이제 여러 어떤 갈등과 분쟁이 많은 이런 정치적 환경 속에서도 스스로를 버티고 이겨내고 길을 찾아 나갈 수 있다라는 것을 프랭클린 루즈벨트 이런 어떤 우표 수집의 어떤 그런 습관이 나중에 2차 대전에 처칠과 만났을 때도 그런 행동을 했다라는 그런 것들 통해서 좀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그런 부분 같습니다. 이제 그렇다면 프랭클린 루즈벨트의 청년 시절로 좀 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루즈벨트가 노동부 장관 프랜시스 퍼시큰에게 지적했듯이 그 자신도 나이가 들어서 혼자 책을 읽는 것보다 누군가에게 소리내어 읽어주는 걸 좋아했다는 것입니다. 그녀는 거부하기 힘든 사교적인 면이 있었다. 지적인 면에서나 장난스러운 면에서나 사교적이었다. 라고 이렇게 루즈벨트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이죠. 그를 평가했다고 합니다. 지적인 면에서나 어떤 장난스러운 것들이 이 프랭클린 루즈벨트에게 있었다는 것인데, 또 백악관 보좌관으로 연설문 작성자였던 세뮤얼 로젠먼 이분도 대체로 루즈벨트는 자료와 보고서를 읽는 것보다 구두로 정보를 얻는 것을 더 좋아했다는 것입니다. 루즈벨트는 시시때때로 보고를 끊고 질문을 퍼부었다는 이런 스타일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듣는 거에 익숙해 있는 그런 리더십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거기에 맞춰가지고 잘 설명해 주는 것이, 잘 보고를 통해서 잘 설명해 주는 것이 핵심인 것이죠. 근데 이런 식으로 이제 핵심을 파악했다라고 해석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걸 잘 듣고 거기에 질문을 계속 해나가면서 질문에 대한 답을 얻으면서 모든 상황들을 파악하고 결정을 내리는 그런 스타일의 리더십이었다는 것입니다. 시어도와는 달리 프랭클린은 일정한 원칙 없이 무계획적으로 교육을 받았는데, 어린 시절에서는 여자 가정교사들에게 배웠지만 이런 부정기적인 교육도 3번의 오랜 유럽 체류로 중단되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임스와 세라가 온천의 치유력을 믿어 독일 바트 나우하임을 주로 찾았기 때문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임스가 이제 병이 있으니까 그걸 낫기 위해서 계속 온천을 가고 좋은 곳을 다니고 이제 이런 병치레의 그러한 과정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D는 이제 시어도의 아버지죠. D는 자녀들에게 역사와 문학에 대한 관심을 북돋워 주려고 유명한 전쟁터와 문학 소설의 배경지에 시어도를 데리고 다녔지만, 제임스는 자신의 건강을 되찾는 데 온 신경을 집중했으며, 그래서 프랭클린은 잠깐 동안 지역 독일 학교를 다녔는데 뛰어난 청해력 덕분에 독일어를 상당히 쉽게 습득하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청해력, 이 듣는 능력이 굉장히 뛰어났다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프랭클린이 12살이 되자 제임스는 그로턴 기숙학교의 교장 앤디콧 피보디에게 편지를 써서 내 아들의 친구도 될 수 있는 점잖은 가정교사를 추천해달라, 그렇게 이제 부탁을 한 것이죠. 우리 아들에게 가정교사를 좀 보내달라. 그리고 제임스는 생폴 예비학교에서 라틴어와 수학을 가르치던 아서 덤퍼가 최적이라는 결론을 내렸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아서 덤퍼라는 그런 가정교사가 이제 찾아온 것이죠.
훗날 아서 덤포가 말했듯이 프랭클린은 흥미롭게도 비정통적 방법으로 노는 걸 좋아했다고 합니다. 가정교사를 대화에 끌어들여 그가 아는 것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고 책보다 우표와 함께 더 많은 시간을 보내었는데 하지만 우표에 대한 열정적인 관심을 통해 많은 지식을 습득했고 단편적 지식을 짜맞추어 관심사에 대한 커다란 그림을 머릿속에 그려냅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작은 그런 행위라도 우표 수집이라도 이것을 통해서 이걸 굉장히 확장시킴으로 말미암아 굉장히 거대한 하나의 어떤 지식 체계를 그가 만들어내는 그런 아주 특징적인 그런 모습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어떤 우표에나 고유한 이야기가 담겨 있는데 따라서 제임스 페니모어의 쿠퍼의 모험 이야기가 시어도 루즈벨트에게 영향을 주었고 또한 이소부화가 에이브람 링컨에게 그렇게 영향을 주은 것과 같이 하나하나의 우표가 발행된 장소와 날짜, 전면에 표시된 형상, 여행을 시작한 시간과 장소를 알려주는 소인 등이 프랭클린의 상상 세계에서 생생한 이야기거리가 되었다는 겁니다. 뭐든 하나의 그만이 독특한 하나의 어떤 인사이트를 주는 도구가 존재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 시어도 같은 경우에는 쿠퍼의 모험 이야기 뭐 이런 거 모험 이야기 어렸을 적에 이거 다 있으시죠 뭔가. 그리고 이제 링컨 같은 경우에는 이소부화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크게 영향을 주었다. 그리고 프랭클린에게는 루즈벨트에게는 우표 수집 이런 것들이 아이들에게 이런 것들을 다양한 것들을 정해주면서 그가 나름대로 자신의 세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배려해주는 그런 행위가 리더십 하나의 교육적인 방법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도 드는 것이죠. 세라가 준 우표는 그녀의 가족이 아시아에서 오랫동안 체류할 때 모은 것이었는데 여기에 유럽에서 건너온 우표들, 남아메리카에서 날아온 우표들이 더해졌고 훗날 프랭클린은 세상에 잘 알려지지 않은 곳까지 어떻게 알게 됐느냐는 그런 질문을 받았다고 합니다. 프랭클린이 막 여러 나라에서 잘 아니까 과연 가보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저 나라에 대해서 잘 알아 이렇게 질문이 온 것이죠. 그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자 그 우표를 발행한 국가에 자연스럽게 관심을 갖게 됐죠. 그러니까 우표에 관심이 있으니까 우표를 발행한 국가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관심을 가지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 국가에 대한 정보들을 그가 아주 통합적이고 체계적으로 머릿속에 넣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설명했고 또한 백과사전을 뒤적이며 프랭클린은 그 국가와 국민이 역사까지 우표 하나로 가지고 국가, 국민, 역사까지를 다 공부하고 백과사전을 읽는 동안 이해되지 않는 단어가 눈에 띄면 웹스터 사전 쫙 연결되는 거죠. 우표 수집, 또 각 국가에 대한 정보, 백과사전 통해서 그것이 만약에 잘 모르겠으면 웹스터 사전 이러면서 머릿속에 그 체계를 쫙 그려나가는 그거 아시겠죠? 이렇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웹스터 사전을 머리 밑에 가져와 읽었고 한때 어머니에게 거의 절반을 읽었다고 자랑하기도 했다라고 합니다. 프랭클린은 자기만의 방식대로 공부한 덕분에 자연스럽게 학문 경계를 넘나드는 폭넓은 지식과 지능, 탁월한 문제 해결 능력, 세세한 부분도 간과하지 않은 치밀함을 보여주었고 그런 능력은 평생 동안 유지되었는데 특히 지리적 내용을 좋아하는 까닭에 평생 동안 유지됐다는 것이죠. 자기가 좋아하는 것이고 그것이 다 하나의 통합적인 것으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세밀한 부분까지 알 수 있는 거예요. 예컨대 강과 산과 호수와 계곡, 자연 자원 등을 기억했던 겁니다. 훗날 입증됐듯이 이런 지리적 정보는 두 번의 전쟁에 어떻게 어디에서 전 세계가 휘말려들 수밖에 없었는지를 미국인에게 루즈벨트가 설명하는데 더할 로 없이 소중한 자료가 되었다는 거죠. 미국 국민들이 이제 이 2차 대전이 과연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에 궁금해했을 때 프랭클린 자신이 가진 여러 국가에 대한 우표 수집을 통해서 얻은 정보를 통해서 또한 지리적 정보를 통해서 국민들에게 아주 쉽고 간단하게 그것을 설명해 줄 수 있는 설득력 있게 설명해 줄 수 있는 그런 아주 중요한 통로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14세에 그로턴 기숙학교에 보내졌을 때 환경 변화에 적응하는 프랭클린의 능력이 시험대에 오르게 되었는데 대부분의 학생은 12세에 시작했지만 세라가 아들을 떼어놓지 못해 2년을 늦게 보내기 때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14살에 좀 늦게 시작되는 것이죠. 훗날 프랭클린이 엘리너에게 말했듯이, 엘리너 자신의 와이프 엘리너 프랭클린, 다른 아이들은 이미 자기들끼리 우정을 맺은 뒤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가 거의 낄 틈이 없었다는 것이에요. 이미 다 관계가 다 형성되어 있었는데, 또 프랭클린이 모르는 걸 다른 아이들은 이미 알고 있어서 프랭클린은 내버려진 기분이었을 것인데, 그부들은 서로 주고받는 게 당연하지만 프랭클린은 이런 관습에도 또한 익숙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세심하게 꾸민 듯한 고상하고 예의 바른 태도는 어른들에게는 좋은 인상을 주었지만 그부들에게는 부자연스럽게 격식을 차리고 가식적이며 진실되지 않게 보였다는 것이죠. 굉장히 예의 바르고 또한 아주 어른들에게는 좋게 보이지만 같은 동료들에게서는 가식적으로 보여지고, 예를 들면 딱 왕따 되기 좋은 그런 위치 가운데 프랭클린이 취했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프랭클린에게는 팀 스포츠에 참가해 부각될 만한 운동 능력도 없었는데, 훗날 프랭클린도 인정했지만 많은 부분에서 무력감을 느낄 수밖에 없었다. 자신이 2년 늦게 학교에 들어가서 그럴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그는 구부들과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랬지만 사소한 것도 잘못하지 않으면 친구들에게 존경받을 거라고 생각할 정도로 그부들의 마음을 끌어당기는 방법을 전혀 몰랐다는 것입니다. 프랭클린은 외로움과 싸우면서도 그런 낌새를 어머니에게 단 한 번도 드러내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가서 이제 기숙학교에서 외로운데 집에는 전혀 그런 내색을 안 했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깊은 것이죠. 오히려 어머니에게는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멋지게 적응하고 있으며 친구들과 사이좋게 지내고 좋은 성적을 받았다면 항상 밝은 편지를 보냈다는 거죠. 그러니까 부모님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은 좋은 아이, 그러니까 심리학적으로 이 좋은 아이에 대해서 굉장히 좀 이게 너무 좋은 아이가 되려다 보면 이 아이에게 많이 큰 스트레스가 줄 수 있다라는 그런 결과치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 좀 프랭클린도 약간 그러한 스타일이었던 것 같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그런 편지를 받을 때마다 세라는 안도하며 즐거워했는데, 프랭클린이 뒤늦게 입학해서 그부들에게 불법 침입자로 낙인 찍힐까봐 두려워했지만 거의 하룻밤 사이에 프랭클린은 그부들과 친하게 어울리며 온갖 학교 활동에 즐겁게 참가했다며 자랑스러워했다는 것이다. 부모는 잘 모르고 프랭클린이 정말 그런 줄 알고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것이죠. 프랭클린은 어머니를 위로하려고 그렇게 편지를 썼지만 궁극적으로는 현실과 자신의 바람을 뒤섞으며 자신에게 용기를 북돋우기 위해서이기도 했다. 어머니가 그렇게 편지를 쓰며 자신이 그렇게 하겠다, 자신이 그렇게 할 수 있어 라고 스스로에게 힘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편지를 썼다는 것이죠. 모든 것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진행될 거라는 낙천적인 그런 기질 덕분에 프랭클린은 꾸준히 계속 정진할 수 있었다. 그 당시에는 그렇게 왕따고 힘들더라도 그것에 연연하지 않고 계속 정진하고 낙천적으로 다음번에 잘 될 거야, 이런 태도로 계속 나갔다는 것이죠. 어려운 상황에서도 인내하며 적응할 수가 있었고 결국에는 토론토 팀의 일원으로 자리매김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국가를 위해 일하도록 청년을 키운다는 그로톤 학교의 사명에 따라 모든 학생이 청중 앞에서 진행되는 토론에 참여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런 어떤 프로그램, 국가에 기하기 위해서 정책 리더십으로 준비될 수 있는 환경들을 마련해 주는 것이 상당히 고무적이고 좀 필요하다라는 것이 동의되는 부분들이고, 프랭클린은 항상 토론을 앞두고 오래전부터 치밀하게 준비했고 아버지에게 조언과 충고를 얻었는데, 그는 탁월한 기억력을 적절히 활용해 아무런 쪽지 없이 청중을 똑바로 바라보며 발언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든 것을 기억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바라보면서 이야기를 하면 호소력이 훨씬 더 커지는 것이죠.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시어도 루즈벨트는 청년들이 자신의 믿음이나 느낌과 반대되는 입장을 취하는 훈련을 받아 결국에는 위선을 배우게 된다고 생각하며 토론하는 모임을 멀리했다는 것이죠. 시어도 같은 경우에는 토론 자체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 그런 스타일이었지만 프랭클린 루즈벨트는 하나의 쟁점에 다양한 관점에서 고려하는 것을 좋아했고 자신의 의견을 설득력 있게 표현하며 추론 능력을 입증해 보였다. 그러니까 일단 프랭클린은 말하고 그걸 설득력 논리적 있게 잘 이야기하면서 사람들이 호소력 있게 다가가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는, 그래서 논증이나 변증을 굉장히 좋아하는 그런 스타일이었다라는 거, 굉장히 치밀한 그런 스타일인 것이죠. 프랭클린은 대중과 감정적으로 교감하며 토론에서 승리의 즐거움을 만끽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토론하면서 자신이 이제
우세를 얻고 사람들의 호응을 얻는 것에 대해서 이 즐거움을 느꼈다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부모에게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30표를 받았지만 반대쪽은 3표밖에 받지 못했어요. 아마 올해 이 토론에서 가장 큰 승리일 거예요 라고 자랑한 적도 있었다는 것이죠. 어느덧 프랭클린은 구부들과 한결 편하게 지내기 시작했고 마지막 해에는 적지 않은 그부와 좋은 친구가 되었으며 학업 성적에서는 두드러지지는 않았지만 하버드 입학 시험에서는 높은 점수를 얻어 부모들에게 큰 기쁨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성취에도 프랭클린은 구부들 사이에서 리더로 부각되지 않았다는 거죠. 그 당시에 있어서 물론 그렇게 토론도 잘했지만 그가 그 구부들 사이에서 어떤 리더십으로 이렇게 딱 이렇게 돋보이게 나타나냐, 그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조용하고 침착한 성격의 아이, 이 정도였다는 것이죠. 그로톤에서 첫 해를 보낸 뒤에야 프랭클린은 반듯하고 예의 바르게 행동한다고 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은 거의 없다는 것을 그때 깨달았다고 합니다. 과거처럼 보면 반듯하고 예의 바르게 그렇게 행동하는 게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큰 유익이 없다. 이것을 이제 스스로 깨닫고, 그래서 부모에게 이렇게 이야기했다는데 오늘 학교에서 처음으로 감점을 받았어요. 그래서 정말 기뻐요. 그전에는 나는 애교심이 없는 녀석이라는 오해를 받았거든요 라는 편지를 보내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그로부터 30년 후에 루즈벨트가 1932년 대통령 선거에 당선되자 그로톤 교장 앤디코 피보디는 이렇게 말했는데, 프랭클린 루즈벨트가 그로톤에서 재학했을 때 그에 대해 쓰인 글이 그가 학교에 남긴 인상이 합당하다고 생각할 만한 수준보다 더 많았다. 그는 조용한 학생이었고 지능은 평균을 약간 상회했다. 또 능력은 괜찮은 편이었지만 특별히 총명하지는 않았고 운동 능력에서는 성공할 가능성은 거의 없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였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그로톤에서는 그렇게 크게 리더십으로 모습을 그렇게 드러내는 그런 것들은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그럼 비평 및 토론된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필자는 프랭클린 루즈벨트의 유년 시절과 소년 시절을 넘어오는 과정을 다루면서 그의 유아적 성격과 소질에 대한 면들을 잘 다루고 있어 보인다고 보여집니다. 특히 그로톤 교장을 통해 공동체에 대한 자신의 이미지에 대한 관심이 있었음을 잘 보여주었다라는 것인데, 그러니까 프랭클린 루즈벨트는 그 공동체 가운데 속하고 또한 토론도 즐기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 걸 좋아했지만 자신의 리더로 이렇게 막 부각돼서 나가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그에 대해서는 별로 그렇게 부각되는 그런 스타일도 아니었고 운동에 소질도 있는 것도 아니었고 한마디로 평범한 그런 공부 잘하는 학생이었다라는 것을 잘 드러낸 것이죠. 이 부분이 시어도나 링컨과 좀 차이 나는 그런 부분이다라는 것을 짚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토론된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 공동체를 생각할 때 우리 전체 국가 공동체를까지 우리가 확대해서 본다면 우리 공동체에 대해서 정치적 리더십이 과연 그러면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될까? 그러니까는 이 공동체에 대해서 거기에 속하고 싶은 그런 마음 있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기하고 싶다는 그런 마음들을 기본적으로 가져야 되는 건 마찬가지고 정치적 리더십의 기본 소양인 거죠. 국가를 위해서,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이야기. 거기서 좀 더 나아가서 정치적 리더십으로 어떻게 보면 부각되기 위해서는 과연 무엇이 필요할까라는 부분들인데, 일단 제가 든 생각은 뭐냐면 급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프랭클린 루즈벨트의 장점은 대기만성형으로 차근차근 그 자신의 어떤 부분들을 키워왔고, 여러 가지 소질이나 능력들을 굉장히 키워왔고 자신의 지적 능력을 확장시켰다. 우표 수집을 통해서 그런 것들과 같이 일단은 이제 막 튀거나 막 나서려거나 하지 않고 자신의 능력을 그냥 꾸준히 묵묵히 잘 준비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하지만 어떤 국가에 대해 공동체에 대해서 함께하고자 하는 그런 기본적인 마음이 있어야 된다라는 부분들이고, 그리고 또한 한 가지는 이 변론, 토론, 이런 디스커션 이런 것들을 좋아해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결국은 이제 말싸움이잖아요. 그러니까는 과연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고 올바르고 정의로운 것이냐가 해서 토론을 통해서 결론을 도출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잘 할 때 결국은 정치적 리더십으로서 이제 자리매김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가장 어떻게 보면 기본적인 그런 어떤 하나의 소질, 자질이 아닐까라는 그런 부분들이 드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다면 그런 토론 능력을 기를 수 있고 그것을 통해서 좀 더 성장할 수 있는 그러한 방법들을 정책 리더십으로 성장하기 원하는 사람 누구나 준비해야 된다. 예를 들면 예전에 웅변학 같은 것도 많이 있어요. 웅변해가지고 막 자신의 의견을 피력하는 것. 이런 부분들이나 아니면은 웅변이 이제 일방적인 거니까 토론의 그런 문화들, 디스커션하고 막 토론하는 이런 문화들을 좀 많이 접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토론 배틀 이런 것도 좀 자주 하고 그러면서 이제 자주자주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어떤 자신의 이런 능력들을 개발시켜 나가는 것. 그러면서 이러한 것이 내 자신을 잘나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를 전체를 위한 것이고 결국은 나중에는 그 공동체를 전체를 위해서 우리가 한 것이다라는 그런 기본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한다면은 분명히 때가 되었을 때는 어떤 정책 리더십으로 준비될 수 있는 그러한 계획이 올 것이다. 프랭클린 루즈벨트가 존 맥이 글을 딱 지목했던 것처럼 어떤 기회가 올 것이다 라는 부분들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그런 것입니다. 그럼 여기까지 오늘 또 하우스 리더십 학교 혼돈의 시대의 리더의 탄생 이 책을 공부하고 다음 시간에 좀 더 프랭클린 루즈벨트에 대한 정치 인문적인 그러한 부분들을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인데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또 추석 연휴가 지나고 있는데 여러분 각 가정 가운데 또 즐겁게 추석 기간 잘 보내시고 또 이렇게 오랜만에 충분히 쉼을 누리는 그런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